2025년 서울 아덱스 전차와 전투기, 드론이 하늘을 가득 메운 그 순간 사람들의 발걸음을 완전히 붙잡은 건 뜻밖에도 페인트 한 통이었습니다. 거대한 엔진도 굉금의 시범 비행도 아니었죠. 오히려 관객들이 탄성을 내지른 건 평범해 보이는 회색 도료가 만들어낸 투명한 군함이었습니다. 전시장에서 공개된 이 신형 스텔스 도료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아덱스 2025의 진정한 주인공은 페인트였다는 표현까지 썼고,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한국의 스텔스 코팅 기술이 미군조차 긴장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외 매체의 표현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료는 전파의 85에서 88%를 흡수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대 6dB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탐지 거리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효과를 의미하며 100m짜리 전함이 레이더엔 불과 10m 물체로 보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한 곳은 거대 방산기업이 아닌 불과 수십 명 규모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술력은 세계 5대 스텔스 강국이라 불리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을 단숨에 긴장시켰습니다. 기존 스텔스 도료는 비싸고 유지 보수가 어려웠습니다. F-35의 경우 외피 유지 비용만 한 대당 연간 약 10억 원에 달하고 스텔스 코팅 수리만으로도 운용 중단 일수가 30%를 넘는다는 미 회계감사국의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신형 도료는 내구성이 기존의 2배, 수명은 5년 이상으로 늘어나 유지비를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도료는 열 추적 회피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표면 온도를 기존 도료보다 40% 낮추는 데 성공해 적외선 센서 탐지를 동시에 회피할 수 있는 복합 은폐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레이더뿐 아니라 적외선 유도탄까지 피해갈 수 있는 진짜 스텔스로 진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건 적용 가능 범위였습니다. 해군 고속정의 실제 도포에 시험한 결과 탐지 확률이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실험 당시 해상 감시 레이더에 포착된 신호 강도는 기존 도료 대비 5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고, 이 데이터를 검증한 ADD는 함정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이 도료는 차세대 구축함 KDDX, 잠수함 외피, 그리고 KF-21 전투기까지 적용 검토 중입니다. 기존엔 스텔스 설계 위주의 형상 은폐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도료 자체가 은폐 효과를 완성하는 단계로 진입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기술이 완전히 독자적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소재는 고분자 전도성 복합체 기반으로 나노 단위의 입자가 전파를 다중 산란시켜 흡수하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기존 미군의 탄소, 페라이트계 흡수제보다 경량화되어 1제곱미터당 도료 중량이 약 0.7kg에 불과합니다. 기존 스텔스 도료가 1제곱미터당 2.5kg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무게가 약 70% 감소한 셈입니다. 이 차이는 항공기나 함정의 연료 효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한국 도료의 국산화율은 98%에 달합니다. 원료의 대부분이 국내 생산 가능하고 공급망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량 양산도 가능합니다. 해외 스텔스 코팅제는 미국 방부의 수출 통제 조항 아래 묶여 있어 수입 자체가 어렵지만 한국은 이 장벽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전 세계 스텔스 도료의 시장을 한국이 장악하는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시를 지켜본 해외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한국은 스텔스 기술의 새로운 축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한 소재 하나를 넘어 이제는 스텔스 유지비, 수명, 성능의 삼박자를 동시에 해결한 첫 사례가 된 겁니다. 이제 한국군은 더 이상 비싼 스텔스기 유지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도료를 자신들의 함정과 전투기에 직접 적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텔스 기술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미국만이 보이지 않는 무기를 가질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그 투명한 방패를 손에 넣은 겁니다. 아덱스 현장에서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의 과시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만드는 힘을 스스로 한국이 손에 넣은 자주국방의 상징이었습니다. 해외 주요 매체들은 이번 기술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영국의 제인즈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코팅은 현재 미 해군이 사용하는 BAE 시스템즈의 램 같은 레이더 흡수 물질보다 흡수율에서 10% 이상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실험에서 8에서 12GHz, 즉 X밴드 구간의 전파 흡수율이 88%를 기록했다는 점은
군사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X밴드는 대부분의 전투기 레이더와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으로 이 구간에서 흡수율이 높다는 건 곧 적의 눈을 가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해 눈에는 보여도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된다면 미사일 같은 유도 체계는 사용을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반면 미국과 유럽의 기존 도료는 평균 70에서 78% 수준에 머무릅니다. 흡수율 차이 10%는 탐지거리에서 약 30에서 40%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전투기 한 대가 적의 레이더에 200km 거리에서 포착되던 것이 이제 120km까지 접근해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전장에서 이 거리 차이는 곧 생존과 사살의 경계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전파를 흡수를 넘어 레이더 전파에 산란제어에 있습니다. 기존 스텔스 도료는 전파를 흡수하더라도 일부가 반사되어 특정 각도에서 노출되는 반사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도료는 나노 입자 배열을 비선형 구조로 바꿔 전파를 여러 방향으로 분산시킵니다. 쉽게 말해 적 레이더가 전파를 쏴도 돌아오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 신호가 흐트러지면서 잡음으로만 인식되는 겁니다. 이 원리는 미 공군의 F-22 랩터에도 적용된 복합다층 코팅 기술과 유사하지만 한국 도료는 재료 구성이 전도성 고분자이기 때문에 훨씬 가볍고 열 팽창률이 낮습니다. 즉 장시간 운용에도 균열이 생기지 않아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 기술의 위력을 검증한 실험 결과도 나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탐지 확률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것인데요. 게다가 내식성과 염분 저항성이 뛰어나 해상 장기 운용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존 미국산 램 도료는 2에서 3년마다 코팅을 교체해야 하지만 한국 도료는 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며 복원력까지 갖춰 부분 수리만으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지비 절감률은 약 60%, 도포 공정 시간은 기존 대비 30% 단축됐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선택한 소재도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 미군은 니켈, 철계 흡수제를 주로 사용하지만 한국 도료는 그래핀 복합체를 기반으로 전자파 흡수율을 높였습니다. 그래핀은 전도성이 뛰어나 전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내열성이 높아 항공기 표면의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KF-21과 같은 초음속 전투기에서 마찰로 인한 표면 온도는 200도씨에 육박하지만 이번 도료는 250도씨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즉 단순히 함정용이 아니라 항공기, 무인기, 지상 장비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스텔스 소재라는 의미입니다. 플라이트 글로벌은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스텔스 유지비 문제로 몸살을 앓던 F-35보다 KF-21이 훨씬 효율적인 전투기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F-21의 기체 표면 중 약 30%가 스텔스 도료로 덮일 예정인데 기존 외산 재료 대신 이번 국산 도료를 사용하면 대당 유지비가 연간 약 2억 원 줄어듭니다. 수명주기 30년을 기준으로 하면 60억 원 이상 절감되는 셈입니다. 또한 이번 기술은 국산화율 98%를 달성했는데 전 세계에서 스텔스 원료의 90% 이상을 자국에서 조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그리고 이제 한국뿐입니다. 도료 생산 원료는 국내 3개 기업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고 해군과 공군 정비소에서 자체 보수도 가능합니다. 과거엔 외산 스텔스 도료를 수입해도 보수 공정을 외국 기술진이 직접 와서 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 과정 자체가 사라집니다. 기술 주권이 완전히 확보된 겁니다. 다음은 25년 3월 6일 한국 틸트로터 영상입니다. 미 육군의 차세대 기동 헬기로 벨러가 선정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벨러가 틸트로터 방식 헬기였기에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최근엔 우리 군이 헬기 전력의 중추 블랙호크를 대체하기 위한 신형 헬기 도입 프로젝트에서 V280 벨러를 언급되면서 다시 한번 틸트로터 방식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국산화에 대한 소요도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리온을 비롯해 여러 분야의 파생형 헬기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어차피 지금 당장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력 배치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KF-21의 경우처럼
기동 헬기도 국산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블랙호크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블랙호크가 워낙 완성도가 높은 기종이어서 이를 완벽히 대체하기엔 힘에 부친 데다가 연합훈련 시 작전 수행 능력을 고려하면 최소한 블랙호크보다는 강력한 성능의 기동 헬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정부와 군은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신형 헬기 체계 개발에 나설지 아니면 국내외 업체의 기종을 획득 구매 형태로 도입할지 깊은 고민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미군이 도입 결정한 V80 벨러가 언급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대한민국이 차세대 기동 헬기 V80 벨러를 도입해도 괜찮은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V80 벨러는 UH-60 블랙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차세대 기동 헬기입니다. 대형 공격 헬기의 대명사가 아파치라면 블랙호크는 기동 헬기를 대표하는 존재라 할 수가 있는데요. 4명의 승무원과 완전 무장한 11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블랙호크는 파생 모델을 포함 무려 4,000여 대 이상이 생산된 글로벌 베스트셀러입니다. 한국만 봐도 120여 대의 블랙호크를 보유하고 있고 이외에도 호주, 브라질, 일본 등을 포함한 30여 개국이 블랙호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까지 블랙호크 민수판을 카피한 G20을 운용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미 육군이 이러한 블랙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V80 벨러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벨러가 미군의 차세대 기동 헬기로 물망에 올랐을 때만 해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불안한 틸트로터라는 비행 방식이 문제였는데요. 틸트로터란 로터 회전축을 이착륙 시에는 수직으로, 비행 중에는 수평으로 바꿔 수직 이착륙과 고속 비행이 모두 가능하게 만든 헬기입니다. 벨러의 경우 프로펠러가 좌우에 배치되었다 보니 전장 15.4m, 전고 7m의 전폭은 무려 24.9m에 달합니다. 블랙호크의 길이가 16.3m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 부피감을 가늠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전폭이 크다는 것은 적에게 쉽게 노출되어 표적이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계적인 약점도 문제였습니다. 틸트로터는 이륙을 위해 프로펠러를 수직으로 꺾었다가 비행 시엔 수평으로 펴는 등 복잡한 움직임을 소화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만큼 기술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데요. 이러한 프로펠러가 한 개도 아닌 두 개다 보니 정비성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복잡한 구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벨러의 이전 모델이었던 틸트로터 방식의 V22 오스프리는 크고 작은 고장에 시달리며 추락사고도 여러 번 내 수십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 육군은 악명 높았던 틸트로터 방식을 다시금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벨러의 최고 속도와 순항거리가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블랙호크의 최대 속력은 시속 294km였지만 벨러의 최대 속력은 무려 시속 565km로 블랙호크를 크게 뛰어넘고 최대 순항거리 2221km, 전투범위 590km 수준의 블랙호크에 비해 벨러의 전투범위는 940에서 1480km, 항속거리는 무려 3900km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재 양산이 진행 중인 가장 우수한 UH-60M 모델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스티브 윙을 추가해 400갤런 이상의 외부 연료 탱크를 운용한 경우를 가정한 것인데요. 따라서 실제 운용에서 벨러와 블랙호크의 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좁은 한반도에서 블랙호크의 전력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남과 북의 전력차가 분명한 현재 북한이 헬기를 이용해 대한민국의 영토와 군사시설을 타격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페이퍼 스펙과 현장에서 느끼는 전력엔 언제나 큰 차이가 있는 법, 이는 블랙호크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블랙호크의 최대 전투 범위가 590km라 하더라도 현장에선 300km 이내의 임무에만 투입되고 있는데요. 통상적인 작전 비행, 그러니까 적과의 대치를 상정한 임무에서 헬기는 항속거리의 손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적의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 적어도 지형 추적 비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작전 지역 상공에서 채공해야 할 필요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최소한의 예비 비행 시간 등을 고려하면 스펙상의 전투 범위를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블랙호크를 몇 단계 뛰어넘어 진화한 V80 벨러의 존재가 대단한 것입니다. 더구나 기존에 지적됐던 틸트로터 방식의 고질적
기술적 문제점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보완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이었습니다. 2015년 개념 소개 후 2017년 첫 비행을 시작한 벨러는 무수한 비행 테스트를 거친 끝에 높은 안정성을 보장한 기체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블랙호크는 따라올 수 없는 최고 속도와 항속거리 기록까지 연달아 갱신하다 보니 안전성을 중요시했던 군의 마음도 벨러로 기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2022년 12월 5일 미 육군의 차기 수송용 헬기 프로그램에서 벨러는 경쟁 기종인 디파이언트 X를 꺾고 블랙호크를 대체할 기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벨러가 차세대 기동 헬기에 선정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탑승 인원의 차이입니다. 블랙호크의 경우 완전히 무장한 11명이 탑승할 수 있지만 벨러는 그보다 많은 14명의 인원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벨러가 전폭은 블랙호크보다 넓지만 되려 길이는 4.3m나 짧은데요. 즉 면적 대비 수송량으로 따지면 블랙호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의 2배에 달하는 속력과 항속거리가 더해지면 이제 크기를 논하는 게 무의미해질 정도인데요.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할 점입니다. 앞서 말했듯 대한민국은 보잉에서 기술 제휴를 요청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동축반전식 헬기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또한 이미 노후화된 블랙호크를 대신할 기동 헬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우리 군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벨러는 올해 프로토타입 제작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납품을 시작 미군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미군의 주력 기동 헬기 사양을 우리 군이 쫓아가지 못한다면 연합훈련 시작전 수행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V80 벨러의 속도와 작전 가능 거리를 우리 군이 따라잡지 못한다면 연합훈련의 의미조차 퇴색할 텐데요. 이에 우리 군은 틸트로터 방식을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헬기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차세대 헬기 도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블랙호크를 대체하는 고성능 헬기를 국내 개발하기로 한다면 기존 수리용과 소형 무장 헬기를 뛰어넘어 K방산 수출의 영역을 더욱 확장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카이는 상상도 못했던 초대형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개발 기간만 15년, 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은 무려 8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바로 차세대 중형 기동 헬기 프로젝트 일명 XUH입니다. 카이가 2003년 KF-21의 선행 연구를 시작했는데 블록 1단계에서의 개발비만 약 8조 8천억 원을 사용한 것을 감안하면 XUH 프로젝트는 기업은 물론 우리 군의 자존심을 건 최소 KF-21의 버금가는 초대형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장차 UH-60 블랙호크를 대체할 기종으로 8명에서 12명의 전투병력 수송이 가능하고 미국의 V80의 버금가는 비행 성능의 기동 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대로 대한민국이 미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최소 시속 500km대의 순항 속력을 갖추고 동시에 1000km 범위의 전투 행동 반경 3000km 수준의 페리 항속거리는 갖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작도 하기 전에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리온을 거쳐 소형 기동 헬기까지 대한민국의 헬기 개발 능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인데다 KF-21 보라매와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시킨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발 의지와 로드맵이 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 도입될 방식이 동측 반전이나 로터 푸셔 방식 아니면 이를 복합적으로 응용한 기종이 될 수도 있는데요. 미군이 V80 벨러를 도입했다고 해서 대한민국도 틸트로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틸트로터 방식은 프로펠러를 수직, 수평으로 기울이게 함으로써 헬기와 고정기기의 장점을 하나로 결합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덕분에 좁은 공간이나 급박한 상황에서 운용이 자유롭고 전술적 유연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연료 효율이 높아서 장거리 임무 수행에 적합한데요. 그러나 이를 갑자기 우리가 적용하기엔 기술적 난이도와 개발 및 운용 비용이 많이 들고 비행 중 프로펠러 전환이라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공격 헬기가 직접적인 전투 작전에 초점을 맞춘 무기 체계라면 기동 헬기는 병력과 물자의 수송 및 이동 지원을 핵심으로 한 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제안으로 기존 헬기와 비슷한 형태의 복합
하나씩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차세대 고속 중형기동 헬기가 필요하다는 육군의 소유 제기를 인정하는 소요 결정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차세대 고속 중형기동 헬기에 대한 선행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늦어도 2040년엔 현장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15년이면 아직 시간도 많이 남은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KF-21의 사례처럼 무기 개발에 드는 시간과 절차를 고려하면 오히려 촉박한 편이며 자체 개발에 나섰을 경우 미국의 기술 발전 속도도 따라잡아야 해 시간이 많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헬기 기술이 전무했던 대한민국은 2번의 헬기 사업을 거치면서 상당한 기술 축적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이번 차세대 기동 헬기 사업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